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여러분과 만나게 된 아이엔터테인먼트 대표 박사랑입니다. 직접 얼굴을 대면하고 수업하는 것이 더 좋은데 이렇게 영상으로 강의를 전하게 되어 아쉬움이 큽니다. 아무래도 저작권에 대한 내용은 이론 위주의 수업이다 보니까 많이 지루하실 수도 있겠지만 알아두시면 나중에 활동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거라 여겨지니 전부 다는 아니어도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저작권의 이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저작권법이 무엇인지, 그 안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였던 인간과 표현이 왜 중요한지, 또 문화 콘텐츠 안에서 예술가가 저작권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래서 어떤 부분을 지켜야 하고 보호해야 할지 등등 저작권의 기본 개념과 목적, 역할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음악 콘텐츠와 저작권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그 안에서 어떠한 권리를 갖게 되는지, 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대로 저작권과 저작 인접권의 차이는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음악 저작권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지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는 양이 너무 방대해요. 그래서 다 나누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안에서 가장 궁금한 것이 아무래도 관리에 대한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의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음악 콘텐츠와 저작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작권법이 인정하는 음악 저작물의 사용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음악 저작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음악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음을 통해 표현한 창작물로 소리의 높이, 길이, 세기를 조화시켜서 일정한 느낌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 또는 음에 의하여 표현된 저작물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음악 저작물의 3요소는 가락, 리듬, 화성인데요. 이 3요소가 일정한 질서에 따라 선택, 배열됨으로써 음악적 구조를 이루게 되는데, 이러한 요소로 하는 악곡뿐만 아니라 악곡과 함께 이용되어 음적으로 표현되는 가사도 음악 저작물의 개념이 포함됩니다. 즉흥 연주도 음악 저작물의 개념에 포함이 되는데요. 즉 음악 저작물은 클래식, 팝송, 가요 등의 음악에 속하는 모든 저작물을 말하며 악곡 외에 언어를 수반하는 오페라나 뮤지컬 등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즉흥 음악과 같이 악곡이나 가사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것도 독창성만 있으면 음악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리나 글, 이런 말로 이루어진 가사는 원래 어문 저작물의 성격을 띠는 것이 맞는데요. 소리와 결합이 되었을 때 넓은 의미의 음악 저작물의 일부를 이루게 되기 때문에 이용 케이스에 따라서 어문 저작물 또는 음악 저작물 범주에 포함이 됩니다. 음악 저작물을 구성하는 소리는 악보의 형태로 표현될 수 있고 음반의 형태로 고정될 수 있지만,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악보나 음반 자체가 독립하여 음악 저작물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악보와 음반을 복제하는 것은 이에 내재되어 있는 음악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이 되어서 음악 저작권의 침해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음반이란 무엇일까요? 음을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을 말하며 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 협약에서는 실연의 음 또는 여타 음을 오직 청각적으로 고정한 것이라고 표현했고요. WPPT는 WIPO 공연 음반 조약에 명시되어 있었는데요. 음반을 영화 또는 기타 시청각 저작물에 수록된 고정된 형태 이외에 실현한 음, 기타 음 또는 음의 표현을 고정한 것을 말합니다. 즉 음반이 보호하려고 하는 것은 녹음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 1957년 저작권법은 음반을 저작물로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원 저작물이 음반에 녹음이 되면 2차적 저작권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1986년에 음반이 저작 인접물로 해당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어서 현재는 그렇게 정해지고 있습니다. 음을 고정하는 유형물로는 LP판, 녹음 테이프, CD, 소노시트, 포노시트, 오르골, 그리고 디지털 음반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저작물이 고정될 때는 우리가 복제물이라고 하는데요. 음이 고정된 것은 음반이라고 합니다. 음반에는 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되어 있는 것은 제외라고 아까 앞부분에 말씀드렸는데요. 따라서 음이 수반된 영상 저작물은 음반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영화의 사운드 트랙은 영상 저작물에 해당하지만 발췌된 사운드 트랙은 음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음반은 무엇일까요? 디지털 음반은 디지털 매체에 고정된 비아날로그 형태의 음반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음반으로는 mp3 파일 형태의 디지털 파일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컴퓨터, 핸드폰 등 디지털 음반의 형태는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음반도 저작권법상 음반에 해당한다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음이 고정되지 않은 디지털 스트리밍 같은 경우는 음반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음악 저작물이란 무엇일까요? 디지털 음악 저작물이란 음악 저작물이 디지털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음을 유형물에 고정한 것을 이용하였으나 디지털 음악 저작물은 소리 또는 음의 표현이 유형물에 고정된 형태로 이용이 됩니다. 디지털 음악 저작물은 주로 디지털 데이터 파일의 형태로 이어져 있으며 이런 데이터 형식으로는 대표적인 것으로 웨이브, mp3, 플렉, 미디 등의 데이터 파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날로그 형태의 음악 저작물과 디지털 형태의 음악 저작물은 저작물로서의 성질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으나 존재하는 형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을 디지털화하여 저장한 롬의 경우는 음반일까요? 음반이 아닐까요? 하급심 법원은 컴퓨터에 수치화된 음악 자료를 입력시킨 메모리 칩으로 구성된 가요 반주기는 음이 고정된 유형물로 음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려볼게요. 만약 창작곡을 직접 녹음하여 CD로 제작하고 음원 유통사를 통해 온라인상으로 유통한 경우 음반 제작자는 누구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선 먼저 음반을 제작할 때 담당한 역할에 대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전체적인 기획과 책임의 귀속은 가수와 음반 기획사, 음반 제작자 사이의 계약 내용, 그리고 실제 음반의 기획 과정에서 각자가 담당한 역할이 어떠했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창작곡을 구체적으로 작곡하거나 작사한 사람이 저작자에 해당하며 편곡자도 포함이 됩니다. 음반 제작에 참여한 가창, 밴드 이런 구성원들은 전원이 실현자에 해당하지요. 음반 제작자는 기본적으로 마스터 테이프를 제작한 자를 말하며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 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가 음반 제작자가 되는 것입니다. 음악에 대한 권리를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저작권, 저작 인접권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저작권은 작곡가, 작사가, 편곡가, 만약 역사가 또는 번역가가 있으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저작 인접권은 실현자, 음반 제작자, 방송 사업자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음반 제작자는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라고 저작권법 2조 6호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공중에게 전달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음반 제작자의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하게 되는데요. 즉, 저작물의 창작 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만
저작물을 공중에게 전달하는 일정한 행위를 저작물의 창작에 준하는 행위로서 저작 인접권으로 보호가 됩니다. 음반 제작자의 권리는 주로 독점적 이익의 확보에 의한 기업 유지라고 하는 측면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의 경우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전송권, 방송 보상 청구권, 디지털 음성 송신 및 공연 보상 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참고로 저작권, 그 내에서 이제 재산권, 인격권, 인접권 이런 부분에 따라 갖게 되는 권리가 다른데요. 이 부분은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제권은 복제를 인쇄, 사진 촬영,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녹음물에 수록되어 있는 음을 다른 고정물에 녹음하는 행위 및 음반 자체를 리프레스 등의 방법으로 증제하는 행위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음반을 제작하는 과정이 첫 번째가 음반의 원반을 제작하고 두 번째 이에 기하여 테이프나 CD 음반을 제작하는 리프레스 작업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중에 원반의 제작자만이 저작권 법상의 음반 제작자이고 리프레스를 하는 사람은 음반 복제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음반을 재생하여 다른 고정물에 녹음을 할 수 있는 권리 또는 방송에 사용하여 녹음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고 있고요. 음을 고정한 유형물의 종류가 달라도 복제권에는 포함이 됩니다. 이처럼 유형물에 고정이 수반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음반을 재생하여 이에 수록되어 있는 음악을 연주하거나 노래하는 것은 음반 복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배포권입니다. 배포권은 저작물 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하며 유체물의 형태로 저작물이나 그 복제물이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형물이 이동하지 않는 이용의 제공은 배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작권법상 음반 제작자에게 전송권 및 방송 및 디지털 음성 송신에 대한 보상 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대여권은 자신의 음반이 일단 판매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더라도 자신의 상업용 음반이 영리적 목적으로 대여가 될 경우를 이를 허락할 권리를 말합니다. 실현자의 대여권과 마찬가지로 음반 제작자의 대여권도 음반의 유형적 복제물에만 적용되지 무형물 전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송권은 자신의 음반을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해 제공하는 것을 허락할 권리입니다. 자신의 음반을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주문형 서비스에 대해 통제권을 가지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유통사를 통해서 각 서비스 플랫폼으로 유통을 진행하는 것도 전송권에 속합니다. 이를 허락하기 때문에 유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2차 사용료 받을 권리. 음반 제작자도 실현자와 마찬가지로 방송사업자가 판매용 음반을 방송에 사용하거나 디지털 음성송신 사업자가 음반을 사용하는 경우에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 2차 사용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질문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 음반 제작자가 제작하는 음반을 다른 사람이 방송을 한 경우 저작 인접권에 침해가 될까요? 침해가 되지 않을까요? 음반 제작자는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전송권을 가지고 있지만 방송권은 가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을 하더라도 음반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작권법은 방송 사업자가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음반 제작자에게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음반 제작자가 방송 사업자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2차적 사용료 청구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러한 청구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수많은 음악을 해야 되는 방송 사업자, 이 사람들이 모든 음반 제작자와 접촉해서 보상금을 협의하고 조율한다는 것은 이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저작권법은 이러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지정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내에서 이제 음반을 제작업으로 하는 그런 단체를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죠. 문체부에서 지정하는 단체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상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음반 제작자 단체로서 음반 제작자를 대신하여 방송사업자와 협상을 통하거나 보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작권위원회 산하에 있는 신탁단체들로 지급이 되는 것으로 현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음악 저작권 관련해서 표를 통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는 작곡, 작사자의 저작 재산권, 그리고 저작 인격권이 있고요. 실현자, 음반 제작자, 방송 사업자 등등의 저작 인접권이 있습니다. 각각의 권리의 성질은 먼저 저작 재산권의 경우는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이용권이 부여됩니다. 이 배타적 이용권이 뭐냐면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저작물에 대한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해서 저작자가 제3자에게 이중으로 저작물을 사용 허락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또 제3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독자적인 법적 구제가 가능한 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배타적 이용권이 부여가 되고 또 재산적 권리를 가지게 되고 또 양도 상속이 가능합니다. 저작 인격권의 경우는 인격적 권리를 보호받고 일신 전속성, 즉 법률에서 특정한 자에게만 귀속하여 타인에게는 양도되지 않는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양도 상속이 불가합니다. 저작 인접권은 배타적 재산적 권리를 가지며 특히 실현자에게는 일신에 전속하는 인격적 권리를 인정하고 재산적 권리 양도와 상속이 가능합니다. 권리자의 경우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작자 또 조금 저작권자로부터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저작 재산권을 갖게 되는 이제 권리자로 표현이 되고, 또 저작 인격권은 저작자, 또 저작 인접권은 실현자, 음반 제작자, 또는 저작 인접권자로부터 권리를 승계받은 자, 즉 양속, 상속이 가능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 권리를 승계받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권리를 보호받게 되는 부분이고요. 권리의 내용으로는 저작 재산권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을 가지며 저작 인격권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을 가지게 됩니다. 저작 인접권은 음반 제작자의 경우에는 저작 재산권과 비슷하게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전송권, 방송 사업자, 그리고 디지털 음성 송신 사업자, 또 판매용 음반을 사용해서 공연하는 자에 대한 보상 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실현자는 이 모든 것을 합하여 인격권처럼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또 공연권, 방송권 등등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가지게 됩니다. 권리 보호의 경우는 저작재산권은 저작자 생존 기간 및 사후 70년간 보호가 되고요. 저작인격권은 영구적으로, 또 저작인접권은 실현, 또 음반이 발생한 다음 해부터 70년간 진행이 되는데, 방송의 경우는 50년간 보호를 받게 됩니다. 또 실현자의 인격권 같은 경우는 생존 기간에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악 저작권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나라는 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산하의 신탁관리단체와 대리중개업체로 구분이 되어서 저작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술, 무용, 문학 등등 다양하게 이제 접근을 하면 더 많은 신탁관리단체가 있지만 음악 관련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한국저작권협회, 흔히 우리 콤카라고 많이 부르죠. 그 다음에 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 또 한국음반산업협회, 또 한국음악실현자연합회 총 4개로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음반산업협회의 경우는 보통 이제 음반 유통에 관련된 인저권에 대한 부분이고, 또 저작권협회는 저작권 관리, 실현자협회는 실현권을 관리합니다. 대리중개업체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하면, 제가 검색해 보니까 위원회에 등록된 것만 봐도 한 1,300개가 되더라고요. 엄청 많죠. 근데 그 이상이 되지 않을까 일단 추측은 해봅니다. 어쨌든 그 중에 음악업체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대략 제가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와서 여기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대리중개업체의 경우는 각 회사마다 인접권, 저작권, 실현권을 모두 관리하는 회사가 있고, 이 중에 하나 또는 2개만 관리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약하시고자 하는 회사마다 확인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신탁관리단체와 대리중개업체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가입비 여부인데요. 신탁단체는 가입비가 발생하고 대리중개업체는 가입비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좀 검색을 해보니까 요즘은 웹사이트로 좀 진행하는 몇 군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데는 좀 들어가 보니까 가입비를 받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이제 웹사이트에서 진행해서 AI를 접목하고 조금 더 편리하게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주변에 그거를 많이 활용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시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조금 더 이름 있는 회사에서 관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일단 생각을 해봅니다. 수수료가 있습니다. 수수료의 경우 이제 한국저작권협회는 9%, 실현자협회는 11%, 음반산업협회는 13% 이렇게 되고요. 대리중개업체는 이제 가입비가 없는 대신에 보통 20-30%. 약 이제 업체마다 계약 요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비스는 거의 대부분 동일한 플랫폼에 진행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해외 발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해외 어느 나라의 어느 플랫폼을 통해서 음악이 이렇게 유통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각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국내는 다 전부 동일한 상황이고, 해외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이제 유명한 플랫폼들, 예를 들어 애플 뮤직, 구글, 아마존, 유튜브 등등등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합니다. 스포티파이 다 진행을 하기 때문에 거의 웬만하면 다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연권, 방송권 이 부분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연권은 그래도 각 대리중개 업체에서 조금씩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조금씩 생겨나는 것 같고, 방송권 같은 경우는 현재 신탁관리단체만 그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대리중개 업체에서들도 막 이제 다 한 목소리로 이 부분들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저작권 그런 관리 부분을 이제 대리중개 업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방송사에서 모든 업체들을 다 이렇게 조율해서 하는 게 쉽지가 않고 정산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논의 중에 있어요. 그래서 대중음악이 됐든 아니면 이제 CCM이 됐든 워십곡이 됐든
뭐 장르 불문하고 내가 방송을 출연하고 방송을 나갈 일이 많아서 혹은 내 곡이 방송에 불려질 일이 많다. 그러면 콤카를 이제 추천을 드리지만 그게 아니라면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 콤카로 진행하실지 대리중개 업체로 진행하실지 그런 부분들은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약의 형태를 알아볼게요. 신탁단체 같은 경우는 신탁회사가 갑, 권리자가 을입니다. 대리중개업체는 권리자가 갑, 대리업체가 을입니다. 신탁계약의 법적 성질은 음악에 대한 저작 재산권으로 인접권은 법률상 회원으로부터 신탁단체에게 완전히 이관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탁단체가 저작 재산권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탁단체와 계약을 함과 동시에 나의 인격권, 재산권이 신탁단체로 기속이 됩니다. 그래서 신탁단체의 모든 규정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요. 하지만 이제 음악의 동일성을 변경하는 음악 사용에 관해서는 저작 인격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자에게 승낙이 필요하고 특약이 없다면 2차적 저작물 적성권도 양도를 하진 않습니다. 즉 그래서 뭐 개작 동의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본인에게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말하고 그 외에는 이 곡을 사용할 여부 또 방송사와의 소통 뭐 이런 여러 가지 등등등이 신탁회사는 신탁회사가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을 모두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대리중개업체 같은 경우는 권리자가 갑이기 때문에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뭐 이제 보통은 이제 일반적인 계약으로 다 이제 진행을 하고 거기에 동일해서 계약을 진행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곡이 너무 유명해졌다든지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작물 사용 승인에 따른 비용 뭐 이런 부분들은 조율하고 싶으시면 조율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저작료나 뭐 저작료의 경우 뭐 작사료, 작곡료 뭐 이런 부분들이 그냥 업계 평균으로 일반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곡이 조금 유명해졌다. 아니면 내가 그거보다는 조금 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돈을 더 받고 싶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조율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지난주에 한번 물어봐 주셨었는데 뭐 그때는 악보였지만 예를 들어 이 음악을 다시 사용하는 거 그러니까 이 저작물을 다시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 나는 무료로 이거를 제공하고 싶다 라고 의사를 또 밝혀주신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무료로 쓰게 가능하도록 진행을 해줍니다. 근데 신탁은 불가능해요. 그리고 아까 이제 가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수수료까지 생각을 했을 때 신탁회사에 내가 가입비를 내고 이것들을 정산을 받고 이런 데까지 시일이 되게 짧게 걸릴 수도 있고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요즘은 또 가입비의 수수료까지 생각했을 때 지금 수수료를 조금 더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 대리중개업체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요즘은 대리중개업체로도 계약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고려해 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의 종류는 총 3가지가 있고요. 저작권, 인접권, 실현권이 있습니다. 이게 계속 저작 인접권, 뭐 실현권 뭐 이래서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저작권은 말 그대로 저작자가 받을 수 있는 말씀드렸던 저작 재산권, 인격권을 모두 포함하고요. 그리고 인접권과 실현권은 음반 제작자나 뭐 유통권, 실현자 뭐 이렇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통칭해서 저작 인접권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저작권과 실현권은 개인이 직접 계약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작권자 같은 경우는 특히 한 회사에서만 계약이 가능해요. 실현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개인이 이제 직접 계약을 진행하셔야 하는 경우들은 이중으로 계약을 하시는 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정산이 회사들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해서
정산을 지급하지 못하고 돈이 묶여버리는 상황이 또 발생하기도 해요. 그래서 유의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저작권과 실현권 같은 경우는 한 회사에서 개인이 직접 계약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접권 같은 경우는 뭐 개인으로 하시기도 하고 팀별로도 이제 계약을 하시고 뭐 회사로도 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접권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발매하시는 앨범, 뭐 디싱도 마찬가지고 음원도 마찬가지고 음반도 마찬가지지만 각 앨범마다 회사를 다르게 계약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그렇게 하시면 이제 관리가 너무 어려워서 한두 회사 정도 진행해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회사가 있다면 다 이관해서 한 곳에서 관리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또 중요하고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겠죠? 네, 음악 저작권 사용료 징수와 분배. 뭐 이것도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계속 이제 숫자 놀이를 해야 되지만 그래도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각각의 요율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스트리밍의 경우냐 다운로드의 경우냐 하는 이제 두 종류의 좀 차이가 있긴 해요. 그래서 스트리밍의 경우는 이제 서비스 플랫폼과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퍼센테이지를 놓고 봤을 때 65대 35 정도 비율이고요. 그래서 서비스 플랫폼이 35, 나머지 인접권은 48.25, 저작권은 10.5, 실현권은 6.25로 분배가 됩니다. 다운로드의 경우는 7대 3, 70대 30 배분되어 있고 서비스 플랫폼이 30, 인접권은 52.5, 저작권은 11, 실현권은 6.5로 분배가 됩니다. 물론 이제 각 서비스 플랫폼이 운영하는 상품의 가격에 따라서 정산되는 비용의 차이는 있겠지만 분배 요율은 같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정산하실 때 인접료를 기준으로 해서 대략 저작료, 실현료를 계산해 보시면 정산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작권 사용료 분배가 이렇게 간단하게 끝날까요?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산출은 저작권이나 실현자가 단독일 경우를 예정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보통은 이제 다수의 권리자가 존재하죠. 예를 들어 뭐 작사도 여러 명일 수 있고 작곡도 여러 명일 수 있고 편곡도 여러 명일 수 있고 또 뭐 주실현, 부실현 뭐 이런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다수의 권리자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사용료 분배 규정의 이제 관계 권리자 분배율에 따라서 다시 한번 나누게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저작권의 경우 단독 작곡가의 분배율은 작사, 작곡, 편곡을 포함한 12로 계산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뭐 작곡자와 편곡가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작사 5, 작곡 5, 편곡 2 이렇게 되고 만약에 작곡, 작사만 있고 편곡을 따로 하지 않았다. 그러면 6대 6 이렇게. 작곡, 작사, 편곡은 5대 5대 2. 이게 이제 보통 비율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2에 대한 도합, 12에 대한 그 합의 기준 안에서 작사, 작곡자 둘만 있을 경우는 반반. 편곡자가 있을 경우는 5, 5, 2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기에 역사, 특히 번역하시는 분들이 붙는다. 그러면 작사 5, 작곡 5, 편곡 1, 역사 1 이런 식으로 분배가 됩니다. 물론 이제 퍼센트에 따라서 이제 나누게 되는 부분인 건데 여기서 이제 또 작사가가 뭐 여러 명이다. 그러면 이 5 안에서 이제 뭐 1점 몇 프로, 2.5% 이렇게 나눌 수가 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은 기본 그 분배율 안에서 또 나눠서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실현의 경우도 음악 실현자 연합회 사용료 분배 규정의 부분별 분배율에 따라서 주실현과 부실현이 공동 실현인 경우에는 주실현이 0.6, 부실현이 0.4, 뭐 주실현만 있는 경우에는 1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제 근데 지위 실현까지 공동 실현을 한 경우에는
이제 주실현이 0.54, 부실현이 0.36, 지휘실현이 0.1 이런 식으로 분배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아까 이제 보여드렸듯이 음반을 제작해서 기획하고 유통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인접권율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작권. 근데 이제 인접권 같은 경우는 내가 투자한 비용 대비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이제 저작권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있는 그대로 받아갈 수 있는 금액이 되는 거죠. 곡비. 그래서 저작권이 11%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약 10%에서 11%. 요즘은 직접 다 만드시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롯이 또 가져가실 수 있는 퍼센트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음원 유통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음원 유통을 이미 하신 분들도 계시겠고 또 아직은 준비 단계에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 말씀을 드려보자면 첫 번째는 음원 제작 및 자료화, 그리고 최종 음원 자료를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최종 음원 자료는 지금은 이제 플랫까지 다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mp3 파일, 웨이브 파일, 플랫 파일 이렇게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 만약에 이제 AR과 MR, 뭐 인스트라고 또 표현하죠. 그런 이제 음원이 있다면 전부 다 트랙별로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앨범 자켓, 이 앨범 아트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뭐 1000픽셀, 2000픽셀, 지금은 3000픽셀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사각형의 3000픽셀 이상으로 아트는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앨범 소개 및 크레딧, 그 소개 안에 크레딧을 지금은 무조건 해주셔야 되는데 그 크레딧이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실현하시고 작사 작곡하시고 한 부분들을 다 이렇게 인정받으실 수가 있어요. 나중에 그런 부분들을 가입하실 때 혹은 앨범을 내셨을 때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음원을 제작을 하시든 아니면 그 음반을 만드는데 참여를 하시든 크레딧이 항상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의 이름 혹은 뭐 예명 이런 것들을 남길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랙리스트는 말 그대로 그 앨범 또 음원 내에 그 트랙별 플레이리스트에서 타이틀을 뭐로 할 건지, 장르는 어떻게 되는지, 각 곡의 작사 작곡자는 누구인지, 그래서 피처링은 누구인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게끔 되어 있는 엑셀 파일 같은 거고요. 거기에 이제 기록을 해주시고 입력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각 곡당 이제 복제가 되지 않도록 지금은 UCI라는 게 이제 각 곡당 이제 부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여된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코드를 발행받아서 그것들을 트랙 리스트에 입혀서 저희가 유통사에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잘 작성해서 전달을 해주셔야 되고, 가사 같은 경우는 송폼 그대로 뭐 반복되는 구간도 마찬가지로 다 작성을 해서 보내주셔야 하고요. 너무 길거나 너무 짧지 않게. 그래서 프레이즈를 이렇게 딱딱 노래 부르실 때 프레이즈를 잘 계산하셔서 단락을 잘 나눠가지고 가사를 전달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는 있으시면 반드시 심의를 거치셔야 되고요. 그 심의를 거치고 나면 심의서와 함께 심의 로고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심의 로고와 심의 받은 날짜를 반드시 영상에 기록해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뮤직비디오를 전달해 주실 때 항상 애먹고 다시 돌려보내고 하는 그 작업이에요. 심의를 받으신 날짜를 적으셔야 되는데 자꾸 발매일 기준으로 날짜를 넣으셔가지고 이 영상이 심의를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가 이 뮤직비디오 올릴 때는 중요하기 때문에 뮤직비디오를 반드시 제출을 해주실 땐 심의 받은 날짜와 심의사의 로고를 영상에 넣으셔서 그 영상을 최종적으로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2단계는 유통사와의 계약이 진행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유통사와의 이제 계약을 하고 그 유통사가 원하는 그 발매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식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전달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은 앨범 제작자 같은 경우는 밈스에 가입이 되게끔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밈스의 제작 회원으로 가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계약은 이제 한 번만 진행이 되고요. 보통 2년 계약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따로 의사를 표현하시거나 이관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2년 후에는 자동으로 1년씩 연장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자료 검토 후 최종 메일 전달을 하게 됩니다. 약 한 1주 좀 늦어지면 회사 사정에 따라 또 2주 이내로 자료를 검토해서 관리자에게 다시 최종 확인 메일을 전달합니다. 이렇게 발매를 할 예정입니다. 이게 맞는지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근데 이렇게 여러 번 저희가 검수하고 다시 드려도 맞습니다 해놓고 해서 저희 딱 발매하면 수정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수정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잘 준비하셔서 자료를 보내주신다면 검토하는 시기도 빨라지고 발매일도 빨라질 겁니다.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상 여부를 좀 판단해 주셔서 메일로 회신 주시고 뭐 이상 없다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발매일에 맞춰서 유통을 진행하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죠. 음원을 최종 유통하는 단계입니다. 약 한 2주 이내로 음원 유통이 진행이 돼요. 짧으면 뭐 한 주간에도 되긴 하지만 보통은 이제 음반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다 그런 시기들이기 때문에 한 2주 정도를 예상하셔서 여러분들이 발매 자료를 유통사에 보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유통되는 시간은 보통 요일의 정오가 가장 이상적인 그런 발매 시간이고 가끔은 이제 저녁 6시 뭐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날짜 또한 지정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빠르게 내고 싶다면 회사 스케줄에 맞춰서 발매일을 정하는 것이 좋고 만약에 나는 조금 더 여유 있게 발매일을 지정하고 싶습니다 한다면 발매 날짜를 원하는 날짜를 소통하시면서 조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 발매일을 만약에 지정하지 않으신다면 보통은 국내에서 먼저 발매가 되고 한 1, 2주 후에 이제 발매가 풀려요, 해외는. 그래서 또 길면 4주까지 걸리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해외는. 그래서 그게 약간 뭐 회사마다 정책이 또 다르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일이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해외 또한 발매일을 좀 지정하고 싶다 하신다면 빠르게 준비하셔서 한 3, 4주 전에 발매 자료를 전달해 주시면서 국내랑 해외랑 동시 발매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원하시는 날짜에 오픈할 수 있습니다. 뭐 가끔은 뭐 어떤 회사들은 무리하게 다 해준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찌됐든 네, 저의 경험상 어쨌든 여유 있게 발매 자료를 주셔야 저희도 검토하고 진행하고 하는데 여유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서로가 시간에 쫓겨서 실수하고 누락하고 수정해야 되고 막 이런 부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발매를 준비하실 때는 항상 여유 있게 준비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금 정산. 수익금 정산회 같은 경우는 서비스 플랫폼마다 정산 주기가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보통은 여러분들이 처음 계약을 하면 약 한 3, 4개월 후부터 정산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후부터는 매달 이제 어느 서비스에서 어떻게 비용이 정산이 됩니다라는 게 이제 공지가 되는데 정산은 이제 회사마다 조금 달라요. 그래서 뭐 적은 비용, 뭐 10원부터 뭐 1,000원 단위 뭐 이렇게 해서 매달 정산을 해주는 회사들도 있고 보통 이제 원천세 3.3% 그 부분 때문에 35,000원 이상일 때 지급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원하시는 회사가 있으시면 문의하셔서 자세하게 안내를 받으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도 이렇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뭐 신탁회사라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요. 뭐 대리중개업체라고 다 자유롭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게 될 음악, 뭐 어떠한 음악 장르를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환경에서 내가 활동을 하게 될 것인지, 뭐 등등의 좀 다양한 것들을 고려하셔서 신탁회사든 대리중개업체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곳과 계약하셔서 공정하게 권리를 보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작권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가 되시고 또 궁금한 부분들이 해소가 되셨을까요? 제가 준비한다고 준비는 했는데 여러분들이 만족하실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제 이 엔터 산업에서 아티스트들을 또 세워가고 또 공연이나 이런 행사 무대를 만들고 또 공정하게 이 권리자분들이 보호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있는 자리에서 역할을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 주시고요. 또 혹여 저작권이나 음원 유통 등에 관해서 계약이 필요하다 하실 때도 연락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이엔터테인먼트의 박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